자, 우선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전통적인 물리치료사의 진로 한번 뭐 미국에서 분류하는 기준 말고 그냥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좀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신경계가 있겠죠. 신경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근골격계가 있겠어요. 근골격계. 그리고 세 번째 소화 파트가 있겠죠. 소화 파트. 그리고 네 번째 스포츠 파트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파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가는 패턴에 대한 진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무원이 있겠고요. 공무원. 여섯 번째부터는 쭉 이제 나열이 될 텐데, 뭐 심장, 심혈관, 카디오 펄머너리 뭐라 그러죠? 심폐계. 심폐계도 있겠고요. 심폐계도 있겠고, 수중, 아쿠아 쪽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소아랑 분류를 한 이유는, 요거는 이제 성인, 대부분 성인에 대한 신경계 근골격계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쓴 거고요. 소아는 소아의 신경계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스포츠는 다들 알다시피 뭐 선수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까요? 우선 신경계는 우선 규모가 큽니다. 병원 병상 수도 많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은 다 신경계 질환을 다룬다고 보면 돼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트로크, 그리고 뭐 헤미플라지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 SCI,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라고 하는,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SI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스파이널 코드가 이제 손상을 당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비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신경계로 분류할 수 있고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신경계에서 배우는 질환들을 다 다루는 곳이 신경계이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 제외하고 그냥 재활병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스트로크를 많이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골격계의 특징은 신경계와 비교하자면 굉장히 소규모예요. 그나마 많다고 해도 신경계에 있는 병원들의 규모가 적은 정도가 근골격계 병원은 많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수술병원도 있어요. 근골격계는 또 두 개로 나누자면 수술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도수치료만 중점적으로 하는 병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기는 합니다. 이 수술병원은 상대적으로 커요. 그리고 도수치료만 하는 병원은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대신에 면적은 작지만, 뭐 예를 들자면 빌딩이 한 층만 쓰는 병원이긴 하지만 거기에 물리치료사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들이 도수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들. 저는 사실 이 수익을 도수치료로 창출하는 병원들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은 도수치료로 정형외과 실장까지 역임을 하고, 이제 생활체육으로 넘어와서 운동과 물리치료적인 거를 이제 접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수술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조금 살펴봤던 TKA, 뭐 THA, 그리고 로테이터 커프에 대한 수술, 그리고 ACL, 뭐 이런 것들 수술, 거의 대부분 OP, 어떤 OP, 포스트 뒤 OP, 수술, 오퍼레이션의 약자죠.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특화되는 게 근골격계 병원들 중에 수술하는 병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뉴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싶다면 그냥 도수치료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냥 도수치료 병원. 굉장히 적은 규모의 도수치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 인력이 너무 많아서 신입치료사를 안 뽑고 좀 경력 있는 치료사를 뽑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여러분 때가 저 때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저 때보다 제 위의 세대가 더 쉬웠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수치료 자체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이 도수치료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뭐 디스크,
디스크, 뭐 협착증, 스테노시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요즘은 많죠. 라운드 숄더. 통증의 뭔가 원인이 되는 라운드 숄더가 개선이 돼야지 목 통증, 어깨 통증이 개선이 된다면 라운드 숄더 교정도 도수치료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소아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이 많아요. 대학병원. 그리고 소아를 대학병원에서 잘 배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아 파트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좀 조언을 주기가 어렵고요. 소아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 소아에 관심이 있다면 자문을 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는 아예 진로가 달라요. 만약에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을 하는 게 카타라고 있어요. 카타. 코리아, 뭐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코리아 애슬렛 트레이너, 애슬렛 트레이너라고 하거든요. AT라고 해요. AT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포츠 물리치료 쪽을 한다고 하면 AT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코리아 애슬렛 트레이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한국 운동치료사 협회일 거예요. 근데 이 카타 교육을 들으면 여기서 그 뭐 자격 과정이니까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인맥을 여기서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인맥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스포츠도 공채로 뽑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포츠 쪽은 아름아름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카타에 들어가서 자격증도 당연히 따서 전문화가 되고 인맥도 쌓았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꼭 추천을 하고요. 아마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1년에 한 번 열려요. 한 번 열리는데 아마 여름방학쯤에 열리니까 접수를 아마 이때쯤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스포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카타 한번 생각을 꼭 해보고요. 비싸긴 하지만 내가 명확하게 스포츠로 가겠다, 카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공무원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몰라서 패스를 할 텐데, 공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 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 공무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업적으로 뭔가 꿈이 크진 않아요. 저는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고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다른 내가 원하는 목표의 삶을 영위하는 게 목표예요 라고 한다면 공무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심폐계랑 수중 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패스를 할 텐데, 심폐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요. 심폐계로 유명한 병원은, 제가 알고 있는 병원은 세종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세종병원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시고요. 세종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근고역계에 대해서 저는 조언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개 정도, 뭐 5개 정도 진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는 골라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는 골라야 됩니다. 그렇게 고르지 않으면 나중에 전기치료실 가서 모달리티만 하는 물리치료사가 될 텐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난 모달리티 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일하고 급여를 받고 싶다 하면 괜찮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직업적인 뭔가 커리어를 쌓는 건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커리어를 쌓지 못하고 지금 현실은 전기치료만 하는 현실이라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큰 카테고리 중에서 한번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요. 7번째, 저 물리치료사 PT 안 할래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PT 안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호주의 워홀이라고 하죠.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더니 한 3학년 때쯤에 형 저 스튜어드가 되고 싶어요. 스튜어디스는 여자죠. 남자 항공 승무원 스튜어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희 학교에서 스튜어디스가 된 후배가 있어서 연락처를 주고 조언을 얻어봐라 라고 했는데, 결국 그 친구는 3학년 4학년 때 토익만 계속 파서 거의 한 900점 넘겨서 거의 한 950 정도 성적을 받고 대한항공 들어가서 지금 잘 스튜어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진로를 찾아서 가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해요. 대신에 뭐 예를 들자면 편입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자퇴를 하고 수능을 보겠다,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이 학교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국가고시는 패스를 하세요. 우린 자격증이 아니에요. 면허증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다시 물리치료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면허가 있으면. 근데 면허증도 따지 못하고 졸업을 한다는 건 저는 정말 반대예요. 그냥 지금 자퇴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고3 때 졸업하고 바로 체육과를 들어가서 사실 체육 교사가 꿈이어서 체육과를 가게 됐는데 제가 원하는 체육 교육과는 실기고사장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기록이 좋지 않게 나와서 떨어지고 안전하게 쓴 체육 학부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교직기술을 하면은 체육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교직기술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공부나 이런 걸 떠나서 체육계의 그런 뭐 그 체육계의 룰이 있죠. 그런 룰이 있는데 그 룰에 따르면 저는 교직기술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생각을 하다가 6월쯤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냥 학교를 나와서 도서관에 가서 반수를 했죠.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반수를 했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물리치료학과에 진학을 한 건데 그래서 그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을 얻었어요. 뭘 얻었냐면 간절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간절함이 사람을 바꿔놔요. 간절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던 성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생활 패턴이 아예 달라졌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지각을 많이 했거든요. 잠이 많아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반수를 하게 될 때는 도서관에 가서 좋은 자리 맡으려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내 안에 이 모습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다니 대견하기도 하면서 그게 수능 성적에도 반영이 돼서 그동안 뭐 모의고사 보는 것 중에도 최고 성적을 운 좋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도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뭔가 역경이 있더라도 난 할 수 있어라는 자기 효능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치료학과에 다니는 이 학교가 저에게 체육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다른 것을 찾아가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다라고 한다면 이 PT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는 것도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한번 면허까지 따고 나서 물리치료 하면서 천천히 한번 찾아봐도 돼요. 아직 젊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있어요. 교수님, 저 제 진로를 못 찾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진로를 왜 못 찾냐면 경험이 부족해서 진로를 못 찾는 거다라고 우선은 인정을 하고요. 이 경험이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경험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간접 경험을 하면 돼요. 간접 경험. 우선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간접 경험을 하자는 거예요. 간접 경험 교수님 책 읽고 이러는 거 너무 따분하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좋은 세대에 태어났어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쳐본 적도 없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소아 물리치료 치면 유튜브에 아마 치료하는 영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은 병원 홍보도 유튜브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라는 걸로 우선 병원의 치료실 환경 볼 수 있죠. 그 치료실 환경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컬처 쇼크일 수 있거든요. 소아 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의자도 없고. 왜냐면 애들을 그냥 바닥에 눕혀놓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바스 기본적인 치료 개념이 보바스라면 무릎을 꿇고 있는 게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소아에 관심이 있어서 소아에 관련된 병원에 실습에 가는 경우에 무릎 꿇고 있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소아병원은 바닥에 매트가 말캉말캉한 매트 위에서 치료를 하는 환경이고요. 신경계는 다 이제 엘리베이션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테이블에서 재활 치료를 거의 대부분 하고요. 뭐 이런 환경들도 간접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봐서 간접 경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 굉장히 직업적으로 훌륭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 직업을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동기는 굉장히 미약해요. 뭐 이런 거예요. 파일럿, 엄청 유명한 파일럿이 된 사람, 어떻게 파일럿이 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렸을 때 비행기를 봤어요.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뭐 나도 하늘을 날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정말 단순한 그냥 1차원적인 호기심에 직업으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창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 예시를 든다면 저는 도수치료, 사실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그 로망이 굉장히 컸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쯤에 그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걸 TV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다는 게 뭐라고 할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네? 얼마나 삶이 재밌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와, 능력 있는 사람은 되게 좋겠다. 부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직업을 가질 때 뭔가 안정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이런 걸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가고 싶다라는 걸 정말 단순하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우선 내 기질이라고 하죠. 내 기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MBTI 검사 같은 것들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거기 보면은 내 성향이 딱 나오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나열도 쫙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맞는 파트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로를 지금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진로를 좀 찾을 수 있는 뭔가의 노력, 간접 경험으로 유튜브를 보건 아니면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건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7월 말쯤부터는 짧지만 방학에 들어가죠. 지금 고민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듯이 졸업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 선배들 두 기수를 보내면서 항상 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라는 얘기를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치만 졸업할 때쯤에 다들 뒤늦게 저한테 연락하면서 교수님 조언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꾸짖지는 않습니다. 꾸짖지는 않아요. 그치만 안타깝죠. 그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이렇게 지금 길을 걷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해줄게요. 4년제라면 다행이지만 우린 3년제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2학년 지금 만나지 않고 1학년 때 만났더라면 좀 더 도수치료나 어떤 스포츠 쪽에 관련 도수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해줄 얘기가 많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은 있고요. 어쨌든 지금 2학년 1학기 때 오늘 지금 현재가 2007월이죠. 이때 여러분들 이제 종강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9월이 되면 개강을 하죠. 자, 개강하고 나면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우선 9월 개강과 동시에 논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조류 편성을 하고요. 조편성. 논문 주제를 정해야 돼요. 지도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실험을 거의 대부분 실험 논문을 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죠. 실험을 거의 9월부터 한 10월까지 실험을 하고요. 한 10월부터 11월까지는 논문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한 중순쯤에 이제 논문 발표를 합니다. 논문 발표. 자,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요. 여러분들이 논문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논문 발표가 끝나면 해방이죠. 해방인데 해방이 아니에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11월쯤부터는 11월 말쯤이라고 할게요. 이제 실습병원 선정에 들어갑니다. 실습병원 선정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너 어느 병원 갈 거야? 자, 40개 병원 리스트 있어. 어디 갈래? 지금 이 기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장난컨대 제 강의를 듣는 3분의 2 정도 해당되는 우리 한 50명, 60명 되는 학생들은 지금 실습병원 선택하나 이때 11월 말에 실습병원 선택하나 거의 같은 기준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습병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병원에 실습병원으로 가야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간접 경험이라도 해라라고 얘기했지만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은 경험이에요. 뭐 물리치료학과 온 친구들 중에 계기가 이거 되게 많거든요. 할머니가 중풍이 오셔서 병원에 갔는데 물리치료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치료를 잘해주셔서 저도 봉사심을 갖고 있는 마음에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 친구는 직접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도 맞고요. 열정도 쏟아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신경계 물리치료사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직접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실습병원에 선정을 해서 가잖아요.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우선 실습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습은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실습병원 선정하면 매번 반복을 하는 매번 실수를 반복하는 제자들의 제 보는 마음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는 뒤늦게 알았지만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었대요. 근데 실습병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경계 병원에 와서 실습을 하고 있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병원 선정하기 전에 이 실습병원을 선정을 하기 전에 생각을 꼭 해봐야 되고요. 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 이 시기밖에 없어요. 이 시기 지금 7월, 8월 요 사이밖에 없어요.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 방학 동안에 휴가 가세요. 일주일 넘게 가서 탱자탱자 놀고 오고요. 한 2주 정도는 과제하듯이 빡세게 좀 인터넷으로 서치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검색을 해봐야 돼요. 자, 안타까운 마음에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2학년 1학기가 되면서 과목들이 좀 소위 빡세진다는 걸 많이 느꼈죠. 이제 2학년 2학기 되면 과제가 엄청 많아요. 과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조별 발표, 무슨 과제, 토론 계속 칠 수밖에 없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9월에 개강하고 나서 실습병원 11월 말에 정한다 그랬지 9월 개강하고 나서 인지한 다음에 알아봐야지 못해요.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 모여서 조별 발표 준비하고 논문 주제 선정하고 논문 발표하고 논문 다듬고 지도교수님 찾아가서 첨삭 구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7월, 9월 이 사이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꼭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2학년 이제 종강을 하죠. 그러면 12월에 바로 한 1주 정도 있다가 거의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실습 나갑니다. 실습을 거의 그 다음에 3월까지 실습을 하게 되고요. 3학년 1학기에 개강을 하죠.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갖자면 요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만약에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못했다면 이때 그래도 진로에 대한 탐색을 꼭 하세요. 실습병원도 이제 갔다 왔겠다. 내가 주도적으로 진로 탐색을 안 해도 이제 실습병원 갔다 왔으면 어느 정도 생각이 될 거거든요. 신경계병원 갔더니 신경계병원은 나한테 너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 들었다면 신경계병원 제외하고 다른 병원들 중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신경계병원에 갔는데 너무 좋아요. 이 병원 진짜 좋다. 그리고 난 이 병원에 꼭 와보고 싶어. 아산병원이었구나. 아산병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찾아봐야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마지막이 여기고요. 9월 3학년 2학기 개강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때는 그냥 오로지 국시예요. 국시를 향해 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꼭 당부합니다. 꼭 여러분들 지금 요 시기에 이제 8월이 여러분들 진로 탐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꼭 생각을 해주고요. 자, 이제 여기 다양한 물리치료사의 진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아까 전에 얘기한 전통적인 물리치료사 진로도 선택을 안 했다면 우선 이거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부터 고민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저보다도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 자신의 진로를 정해놨고요.
그리고 그 진로를 통해서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도 다 선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다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내가 선정한 병원으로 가야겠죠. 이 병원에 취업을 하는 게 가장 1순위예요. 1순위고요. 항상 인생을 살면서는 적어도 5년 앞은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정병원에 취업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5년 뒤에 내 모습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5년 뒤에 나는 이제 신입치료사지만 실장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장으로 끝내지 말고요, 실장이 된 이유를 생각을 좀 하세요. 실장, 물리치료사의 최고 자리는 어딥니까? 라고 하면 원장은 아니죠. 의료법 때문에 원장은 의사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실장이 최고 자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실장이 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실장으로 늙어가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나가라고 하면 실장 그만둘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이 든 상태에서 취업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보다 어린 실장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실장님이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안 뽑아주면 실장이 좀 없는 식으로 시스템이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몸을 쓰는 물리치료사잖아요. 여러분들이 40 넘어서, 벌써 저도 30 중반인데 손목이 좀 안 좋아요. 도수치료할 때 조금 무리했더니 손목이 좀 좋지가 않아서 저는 항상 손목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0살, 50살 때까지 할 수는 있지만 마치 조선시대 노예들도 죽을 때까지 일을 했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청사진은 5년 뒤의 내 모습을, 실장은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를 실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좀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시야를 넓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죠. 시야 넓게 가져서 병원에만 있지 말고요. 병원이 아니라 이제 5G니 AI니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밟고 있어요. 5G나 이런 것들, 원격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대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면이 아닌 시스템들도 많을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도수치료만 하는 물리치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뭔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때 분명히 체육, 그러니까 생활체육이죠. 생활체육. 그리고 운동. 이것이 우리와 접목이 되면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물리치료 실장으로 도수치료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피트니스로 넘어가게 된 게 이런 전망을 보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는 거는, 저는 소아물리치료사를 할 거예요, 신경계 병원에 갈 거예요, 명확하게 꿈이 있다면 지금 7, 8월에 그 꿈에 맞는 무언가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도수치료 쪽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요겁니다. 요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자격증이 있어요. 요거를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가서 생활체육 지도자 2급 보디빌딩이란 게 있거든요. 보디빌딩. 이걸 따면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될 수 있어요. 피트니스 트레이너. 근데 사실 피트니스 트레이너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 생체 자격증이 없어도 일하는 트레이너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트레이너로 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체 자격증을 따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시험 안내 연간 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나와요. 생활스포츠 지도자 2급이에요. 2급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필기시험이 시험일이 7월이고요. 뭐 6월부터 접수를 해서 올해는 또 날라갔네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 1학년 때 봤으면 2학년 여름방학 때 이거 따려고 준비해서 접수해라고 할 텐데, 항상 2학년 시점에서는 이게 지나고 나서라서 여러분들 3학년 때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여기 자료를 볼게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는 게 코로나가 없는 시점의 전형적인 일정이에요, 이게. 자, 접수 응시는 4월에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생체에 관심 있으면 내년 4월에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놓고 필기시험을 5월에 봐야 돼요. 그리고 합격이 되면 이제 실기 구술을 봅니다. 그게 접수가 이렇게 되고 어쨌든 쭉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합격자 발표는 11월에 나오는데 연수도 들어야 되고요. 현장 실습도 해야 돼요. 그나마 3학년 때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와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이거를 일을 하면서 땄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주말이 없었어요. 토일 다 연수 듣고 현장 실습 들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연수를 듣는다면 한 2주 과정으로 하면은 연수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는 꼭 따도록 하고요. 필기 과목 7과목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심리학,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이렇게 3개는 골라놓고 고민을 했죠. 근데 스포츠 교육학은 좀 맞겠다, 사회학은 맞겠다 해서 이렇게 5개를 골랐어요. 암기 안 돼서 체육사 안 했고요. 윤리도 좀 안 했어요. 3가지 중에 운동 역학, 운동 생리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학교 때 공부한 거 가지고 풀어도 절대 꽈락 안 나오고요. 이렇게 3개만 조금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됩니까? 운전면허 시험 공부 정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물리치료학과 왔잖아요. 물리치료학과 왔다는 건 어쨌든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인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누구나 다 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딸 수 있거든요. 공부에 도가 없더라도 필기는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기 구술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렵냐? 여러분들은 머리는 똑똑하지만 몸을 쓰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리치료사 문제점이 이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스쿼트 앉을 때는 이센트릭으로 쿼드리셉스가 늘어나야 되고 일어날 때는 뭐 컨센트릭으로 쿼드리셉스가 수축이 돼야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래 정확한 스쿼트 자세 한번 해봐 하면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몸으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실기 구술은 지도자에 대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내가 몸으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완전히 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와 그리고 지도력,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게 막 청산유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도를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기 구술이 여러분들한테 힘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꼭 따도록 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제가 조언을 줄게요. 뭐 연수 수수료 나오는데 돈이 뭐 중요합니까? 얼마 안 되긴 해요. 보여줄게요. 자, 2급 생활체육 지도자 여기 있죠. 일반 과정으로 우리들은 해야 됩니다. 일반 과정은 필기시험 18,000원, 구술 3만원, 연수가 좀 비싸네요. 20만원, 자격증 발금 1,000원. 다 합하면 한 25만원 내외로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근데 왜 자격증을 추천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납득이 안 되면 안 움직이거든요. 왜 추천하세요? 우리 물리치료 면허 있잖아요. 이건 자격증인데 우리가 더 높은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센터를 차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근골격계. 저처럼 도수치료를 하다가 센터를 차리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장이 되고 싶은 거죠. 센터장. 나의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엔 센터를 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병원은 우리 의료 기사잖아요. 병원은 차릴 수가 없어요. 병원은 의사만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차릴 수 있는데 센터를 차리려면 합법적으로 센터를 차리는 게 바로 이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보디빌딩 관련한 헬스센터를 차리는 게 가장 합법적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마사지에 대한 자격증에 따서 이제 마사지 샵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다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래서 요즘에 센터를 차리시는 분들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센터를 차리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을 하는 거고요.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해줄게요.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도 이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화홍병원이라고 하는 수원에 있는 병원이에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병원은 아닌데 서치를 하다가 요 네이버 블로그 A팀이라고 하는 그 의료기를 좀 맡아서 판매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 포스팅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꽤 크죠? 병원이 꽤 크고요. 여기 7층에 보면 7층 척추관절 도수운동치료센터 물리도수운동치료라고 나와 있죠. 이쪽을 가게 되면 이렇게 척추관절 도수운동센터라는 것이 있다라고 포스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 내부를 보면요. 내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기구들이에요. 보통 병원에서 센터 운영한다라고 하면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요. 근데 웨이트 기구 같은 옆에 자세히 보면 요거 여러분들 랩풀다운이라고 하는 기구랑 거의 같은 거예요. 랩풀다운이라고 하는 도구랑 거의 같은 헬스 도구랑 거의 같은 거예요. 다만 의료기기 때문에 이 무게가 좀 더 이제 적은 단위로 조절할 수 있다는 아마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의료기이긴 하지만 이 운동을 하는 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서 공고를 해요. 운동치료실까지 다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실장을 뽑는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실장을 뽑을까요? 아니면 그냥 도수치료만 해서 병원 양력이 있는 치료사를 뽑을까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꼭 필요합니다. 경기가 점점 허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이거는 물리치료사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개인이 힘을 좀 보태줘야 되긴 하지만 사회적인 지금 흐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육계 쪽과 물리치료계 쪽 점점 경기가 무너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무너진다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 뺏긴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 있는 영역들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마음가짐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친 게 굉장히 잘못된 거긴 하지만 안타깝게 다들 얘기를 하죠. 그때 문호를 개방했더라면 우리 것이 뺏기는 것도 있긴 했겠지만 또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도 발전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금 흐름은 제가 봤을 때 협회에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를 해서 이거를 좀 유리하게 이 상황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생계수단의 일이 있고요. 생계수단의 일이 있고 적성에 맞는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생계수단의 일이라는 거는 회사원 A씨는 사실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전공이나 대학교나 이렇게 오다 보니까 회사원 A씨는 그냥 생계수단으로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 가수예요. 적성에 맞는 일은 이 회사원 A 같은 사람이 가수가 되어서 적성에 맞는 노래를 하면서 돈을 버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존경이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은 A 가수일까요? 아니면 회사원 A씨일까요? 헷갈리네. 가수 B라고 할게요. 가수 B와 회사원 A씨 중에 어떤 분을 여러분들은 존경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회사원 A씨와 가수 B씨 중에 누구에게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전 예전에는 가수 A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수 A씨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좀 시선이 바뀐 게 회사원 A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A 회사원처럼 속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지만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세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그냥 일할 수밖에 없는. 본인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존경을 하냐면 가수 B씨보다는 A씨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긴 하지만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적성에 맞는 일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물리치료사 중에서 적성을 찾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수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지금 가수 준비 차근차근 하세요. 보컬 트레이닝 방학 동안에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통제권과 영향력,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인데,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요. 당연히 내 영향력이 그 업계에서 커지게 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과 영향력도 커지게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유능한 프리랜서는 이제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수입은 벌면 돼요. 내가 이번 주는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통으로 빼고 대신에 이번 주 전주와 그리고 여행 갔다 온 다음 주에 빡세게 일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얘기인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나마 저는 이제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도 요즘 뭐 논란이 되게 되면, 뭐 도덕적인 논란이 되게 되면 잘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안정적인 건 없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 알죠. 안정적인 대기업. 이제 대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40대, 길면 50대까지 채우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들 뉴스 봐서 알죠? 어떤 테크? 치킨 테크를 타게 되죠. 치킨집을 열 수밖에 없는. 요즘은 카페들도 많죠. 카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뭐 이 패턴이 바뀌다 보면 어떤 아이템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대기업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퇴직금으로 받은 거 가지고 똑같은 아이템을 창업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 다 똑같이 이제 차리는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하는 일로 계속 평생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하고 싶어하는 일로 한 40, 50대까지만 일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바짝 벌어서 건물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가 실장이 돼야지, 실장이 되면 행복하겠다, 동화로 따지면 실장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실장이 되어서 또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말 정식 강의가 다 끝났네요. 15주 강의까지 다 끝났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방학 기간에 카톡을 줘도 되고요. 전화를 해도 되고요.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지만 카톡과 쪽지와 전화를 한 학생들이 한 10여 명 되는 것 같네요.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험 봐야겠죠? 시험 잘 보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방학을 여러분들의 진로를 찾는 곳에, 나를 찾는 곳에 좀 투자하는 방학을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